우리들이 편안할 수도 있었던 집을 떠나서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오직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질곡, 또 뭔가 불편한 느낌, 무언가가 크게 빠져 있다는 느낌, 즉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느낌이죠. 상실의 느낌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낙원을 잃어버린 느낌이죠. 신락원, 낙원에서 추방된 느낌, 이것을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그래서 삶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유쾌하게,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삶을 임팔라처럼 경쾌하게 살아가고자 이 길을 떠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태어나고 왜 이렇게 존재하다가 왜 죽는가?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만약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곳을 안다면 죽은 뒤에 가는 곳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주는 다른 모든 기회를 다 버렸달까, 희생했달까, 그렇게 하고 오직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는 그동안 우리들이 이제 이 강독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이론적이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사, 특히 이 죽음의 문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남의 일도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내야 하겠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 84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론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교리적인, 너무 통속적이고 상투적이라서 우리에게 도무지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잠드는 날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열반 이것은 소멸이 아니고요.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한다. 즉 삶과 죽음이 천근만근의 무게에서 임팔라처럼 가볍게 된다. 깃털처럼 솜털처럼 가볍게 된다. 이름과 모양 그리고 느낌은 이전과 완벽하게 동일할지라도 그 실제 에센스는 수천 톤의 무게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더 이상 종교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팔라처럼 가벼운 삶이 죽음도 삶에 포섭되죠. 예, 삶이라 할 때는 태어남과 죽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도 임팔라처럼 여하히 가볍게 될 것인가?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왜 태어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죽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즉 비종교적인 교리, 비이론적으로, 비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 생사, 즉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삶을 알아야 되죠. 이 두 가지는 솥발처럼 서로 버티고 서 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삶과 죽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라. 무엇이냐? 삶과 죽음은 무엇이냐? 의식 현상이다. 자, 이 단어 의식 현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이 단어만 들어서는 이것도 매우 추상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저기 수천 킬로 멀리서 들리던 이야기가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의식은 단일 의식을 이야기해 온 것이고요. 현상이란 무엇이냐? 현상. 이 문자가 발명될 때 사실 이 문자 안에 비밀이 거의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현상 혹은 사실은 이 사람도 들어간 이 상자 이것이 더욱 옳겠다. 왜냐하면 이 현상에
그러니까 나타나는 주체로서 자꾸 사람을, 개인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버리는데, 사람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즉 현상되어지는 거지 현상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가상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은. 자, 상과 죽음은 하나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의 현상. 현상이란 뭐냐? 이게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코끼리 상자죠. 코끼리 상 혹은 모양 상자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 혹은 모양이다. 자, 그러면 상과 죽음은 의식 현상이다. 지금 1번에 대해서는 일반론, 총론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 3번에서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강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이 말이죠. 일단 총론을 이야기하자면 삶과 죽음은 의식 현상이다. 자, 풀으면 어떻게 되죠?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모양으로, 코끼리로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죠. 요 밑에 상자로 하면 의식이 사람과 코끼리, 즉 모양으로 드러난. 왜 근데 코끼리냐 하필.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자기 가상 주체인 이 사람의 몸을 제외하고 이 몸을 가상 주체라 여길 때 가상 객체인 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대상, 객관 대상은 무엇이겠어요? 즉 세계를 대표할 만한 역시 가장 경이로운 것은 식물보다는, 물체보다는 또 이 천체, 즉 항성과 행성보다는 동물이겠죠. 움직이고 반응하는, 마치 개별 영혼을 가진 듯한, 개체적인 영혼을 가진 듯한 그런 동물이 가장 경이로울 것이다 이 말이죠. 공룡시대라면, 공룡시대는 아직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원시인이 공룡을 때려잡는다, 이거는 다 상상이죠. 공룡은 2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 말이에요. 몇 억 년을 이 지구를 지배하다가, 그럼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한 거에 비하면 인류야 지금 한 10만 년, 20만 년 됐습니까? 인류의 기원까지 따져도 600만 년, 700만 년이 채 안 되는데, 공룡이 아직 있다면 세상을 모양을 대표하는 것은 공룡이 되지만 가장 경이로운 것은 동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코끼리겠죠. 물론 사자나 호랑이 등도 있겠지만 사자와 호랑이는 작은 버전들이 있죠.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지만 이 코끼리는 진짜 경이롭죠. 그 모양도 경이롭고 그 거대함도 경이롭고, 더 작은 버전도 없고 더 큰 버전도 없죠.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아닌 실제 동물로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코끼리, 그리고 기린 이렇게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코끼리가 가장 이 세상의 대표로서 경이롭게, 그러니까 역사시대, 즉 문자가 생겨났을 때에 존재하고 있었던 동물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 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대표하는 코끼리. 그럼 어떻게 되죠? 의식 현상이다 이러는 것은 의식이 스스로, 그러니까 의식 자현상이죠. 자자가 빠졌죠. 의식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 스스로, 즉 현상이 곧 의식이다 이 얘기죠. 의식 현상이란 것은 의식은 별도로 있고 의식이 현상을 창조한다는 게 아니고요. 현상이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현상이다 이 얘기죠. 의식이 코끼리로 드러났다. 혹은 코끼리로 대표되는 모양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현상이라 할 때는 코끼리 상자보다는 사람 인변이 들어간 모양 상자가 좋겠다. 왜? 사람을 자꾸 빼니까, 사람을 주체로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모양 상자에서 보듯이 사람도 나타나는 모양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A kind of form이다 이 말이죠. A kind of form, a kind of shape 이렇게 모양의 하나다. 그러면 사람과 코끼리로 대표되는 모든 모양, 즉 시간, 공간, 물체, 동물, 식물, 사람, 이 모든 것이 의식의 드러남이다. 이것과 삶과 죽음이 의식 현상이다.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남, 즉 삶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삶은 늘 개인을 염두에 두고 있죠. 개인적 삶 혹은 태어남. 자, 이 태어난다는 것,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거죠.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태어나는가?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태어난다는 것은 깨어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깨어난다 하느냐? 삶과 죽음을 포함해서 이 시간, 공간, 물체, 동물, 식물, 사람, 이것은 전부 의식의 드러남이죠. 단일 의식이 펼치는 1인 다역의 연극인데,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의식은 항상 어떤 기능이 있죠? 나타나는 기능과 동시에 아는 기능입니다. 아는 기능. 그래서 존재와 알미인데, 존재와 의식인데, 이것은 하나로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나로서 일동시라 하죠.
일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에 알고 아는 동시에 나타나는, 즉 늘 깨닫는 것. 의식은 늘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더욱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명상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깨어나는 것이냐? 개별화로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인데 어디로 깨어나는 것이냐? 개별화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개별화로 깨어나는 것이다. 자, 더불어 죽음을 이야기해야 이 전체를 우리가 조견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죽음이란 그럼 무엇이냐? 죽음 역시 다른 것일 수 없죠. 의식 현상이란 것은 전부 깨닫는 현상, 깨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뜻이죠. 의식 자체가 깨달음, 깨어남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있는 것은 전부 뭐죠? 깨어나는 것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현상이란 것은 깨어나는 현상, 깨닫는 현상이다. 죽음은 역시 깨어남이죠. 어디로 깨어나는 것인가? 개별화 이전, 즉 본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삶과 죽음은 통틀어서 하나의 의식 현상입니다. 하나의 의식 현상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태어난다는 것은 개별화로 우리가 화들짝 혹은 문득 혹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이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의식으로 깨어난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개별화로 깨어날 때는 서서히 깨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본래 의식으로 깨어날 때는 문득 갑자기 몰록 깨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이 삶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의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선 이후에 세심하게, 예리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초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깊이 숙고하고 명상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밖에 우리가 달리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삶과 죽음은 전체가 깨어남이다. 혹은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깨어나고 깨닫는 별도의 주체는 없다 이 말이죠.
별도의 주체는 없다. 이것이 무한데 왜 주체가 없습니까? 단일의식 스스로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일의식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육조해능의 이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하나의 마음이 능히 온갖 세상 만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하기자성 능생만법. 마찬가지로 이 주체가 없는 가운데 항상 깨어나고 있고요. 항상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삶과 죽음의 정체였다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상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개별화로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화신이죠. 화신으로 깨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의식으로 깨어난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 본래는 법신이죠. 법신으로 깨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언어 가운데에도 주체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현상만 있죠. 예, 현상. 나타나는 이 현상은 있지만 나타나는 주체는 주체라 하자면 단일 의식이 스스로 주객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주체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은 개별화로 깨어난다는 것은 뭐죠? 성자. 본래 의식으로 깨어난다. 성부 혹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즉 삶과 죽음이 단일 의식이 펼치는 1인 다에게 연극이라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등장인물이죠. 연극의 배역, 하나의 배역 혹은 등장인물, 캐릭터로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본래 의식, 즉 연기자로 깨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은 무엇이냐? 의식 현상이다. 이것을 정견, 올바로 본다라는 말에 현대적인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별화로 깨어난다. 이것은 금강경의 응화신은 비진이다 이 말이죠. 응화신은 진실이 아니다. 본래 의식은 무엇이냐?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죠. 법신만이 유진이다. 이렇게 유일한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맺는다면 우리가 또 찾아 헤매게 되죠. 찾아 헤매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즉 편안하게 안도하고 쉬기 위해서는 마지막 의심을 부수어야 되죠. 역시 마지막 의심을 부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의식, 그리고 현상, 이러면 의식과 현상이 별도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화신, 법신, 이러면 이것이 별도의 어떤 물건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성부, 성자 이래도 별도의 물건인 줄 안다. 제일 별도의 물건일 줄 아는 것이 바로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인데 이것이 왜 하나로서 같은가? 왜 그것이 전부 하나의 깨어남이고 하나의 깨달음인가? 왜 하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연기자가 연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수억, 백천억, 천백억 화신으로서 연극을 한다 이 말이죠. 이때 배역과 연기자는 별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관념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체적인 연기자 이정재가 연기자죠. 연기자인데 무엇을 연기했습니까? 이정재가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연극 내지 영화에서 456번이라는 그 참가자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456번 참가자를 연극했다. 그 배역을 연기했다. 자, 여기에 대입해 보자면 삶은 무엇이죠?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상, 인류 세상 안에서 456번 참가자라는 배역으로 깨어난 거죠. 깨어난 겁니다. 서서히 깨어난 것인데 이 배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456번 참가자의 배역이 끝나면 그건 개인적인 죽음이죠. 그러면 본래 의식, 즉 연기자로 돌아가죠. 이정재로 돌아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배역은 가짜고 연기자는 진짜다. 즉 현상은 가짜고 본질이 진짜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가짜고 이데아는 진짜다. 물 자체는 진짜고 물 자체에 드러남은 전부 가짜다. 의지는 진짜고 표상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극이 즉 개인적인 역할이죠. 개인적 역할이 끝나면 본래의 연기자 즉 본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깨어나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돌아간다 하지 않고 만법귀일이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깨어난다. 깨달음이다. 이 말은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자, 456번 참가자는 이정재는 실제하죠. 실제합니다. 그런데 456번 참가자라는 이 배역, 캐릭터는 실제하지는 않죠. 임시의 배역이죠. 임시 배역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임시 배역, 즉 개별하러 깨어난다는 이 우리의 삶은 전부 꿈이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자, 보십시오. 456번 참가자를 연기할 때의 이정재는 456번 참가자 배역 이외에 별도의 이정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연기를 잘하는 이 영화제 주연상급의 배우들은 그 연기를 할 동안, 즉 영화를 찍거나 연극을 할 동안,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6개월이든 그동안은 자기의 본래 이정재 연기자를 잊어버리고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돼서 배역이 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개별화로 깨어났다 할지라도 늘 개별화가 별도로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456번 배역은 진짜가 아니지만 동시에 언제나 이정재로서 진짜였다 이 말이에요. 즉 실제가 비실제로 나타난다, 이것이 의식현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늘 깨어나고 있고 늘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실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이렇게 고의로 오해를 일으킴으로써 이 연극과 영화가 아주 걸작품, 명품이 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재가 이 456번 참가자 배역을 연기하면서 늘 자기 자신의 온갖 근심 걱정이나 어떤 결과치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기한다면 이것은 명품 연기가 될 수 없겠죠. 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단일의식이 펼치는 1인 다역의 연극에서 첫째, 임시적 배역, 즉 개별화, 가상 주체, 행위자 느낌이죠. 이 개별화, 이 배역은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역은 진실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죠? 배역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자가 진실이다. 그러면 연기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연기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면 연기자는 바로 어디에 있었죠? 배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연기자는 배역에 있다 이 말이죠.
즉 시간과 공간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물체는 전부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반야 바라밀다, 이 반야 지혜, 즉 단일 의식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단일 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바로 시간, 공간, 물체, 동물, 식물, 사람이다.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현상은 진실이 아니다. 무엇이 진실이죠? 의식이 진실이다. 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현상이 즉 의식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있는 그대로 단일 의식이라면 이것은 진실이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상, 즉 따로따로 있는 마치 각자의 몸속, 하나하나의 몸속,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물체든 간에 이 경계에 지어진 하나의 개별 영혼으로 우리가 본다면 잘못 보는 것이죠. 정견이 아닌 비정견 내지 오견이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아서 무지 헤매고 났더니 바로 그 가짜의 본래 모습이 바로 진실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글자가 좀 현대화돼야 되죠. 이제는 코끼리가 뭐 들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코끼리가 농경이 시작된 게 1만 년이 넘었죠. 1만 년 전부터는 우리가 생활 반경 안에서 코끼리를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바뀌어야 된다. 자, 현상, 나타나다, 이것은 그대로 두어도 되죠. 예. 나타나는 것도 이 견자가 들어있죠. 안다는 것이에요. 예, 나타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왕을 보는 게 아니고 구슬옥자죠. 청옥, 홍옥을 본다, 그런 것이 이제 보는 것이 나타남. 자, 현, 상은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람하고 가상 주체인 사람과 코끼리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가상 객체인 이 컵.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 상자다 이 말이에요. 자, 단일 의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상 주체인 사람과 가상 객체인 세계인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컵이다. 컵은 도처에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한마음입니까? 차를 한 잔 하라,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찻잔이 돼도 되고요. 예를 들어
현상이라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깊이 관찰, 정견을 해보면 늘 이 세계 상태, 즉 존재 상태와 이 의식 상태는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늘 일치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아무래도 이것이 주체고 이것이 행위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이 객관, 절대 객관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늘 이것을 점검해 보면 정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만약에 그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 맞다면 이 있음, 객관 세계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주관적 의식 내지 알미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현대 첨단 초정밀 과학을 총동원해서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수만 명의 힘을 합쳐서 연구해도 그 경계 지점, 접촉 지점을, 즉 의식과 이 객관 세계의 접촉 지점을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양자 물리학은 이 모든 것이 혹시 의식 현상이 아닌가라는 의심, 지금 의심 단계죠. 의식 현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도무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은 무엇이었나? 그 자체가 바로 깨어남이고요.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각이잖아요. 예, 한자로 하면 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각이라 하죠. 스스로 깨닫는다, 스스로 안다. 이것이 의식의 뜻이죠. 의식은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현상으로서의 삶과 죽음은 깨어남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즉 심외무물이죠. 깨달음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깨달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개인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개인이 가상의 행위 주체인 개인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체험했다, 못했다, 견성도인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연극이 참으로 신비하게, 재밌게, 경쾌하게, 유쾌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체가 깨어남이다. 태어남은 개별화로 깨어나는 것이고요. 죽음은 본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하나하나가 바로 자세히 봤더니 뭐죠? 자세히 봤더니 전부 자각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각 의식이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 단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진실에 부합되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친절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성각의 가리킴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진멸도죠. 고진멸도. 혹은 일체유의법, 여몽, 응작, 여시관 이렇게 돼 있죠. 예, 고진멸도. 고진멸도는 바로 이 정견이죠. 예,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멸하는, 고통을 멸하는 길의 제1번 정견이죠. 그 다음에 응작여시관이다. 즉 무슨 공부하고 수행하고 삼천배하고 참선하고 요가를 하고 경전을 필사하고 하란 말이 없어요. 보라 이 말이죠. 견하고 관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는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견하고 관하고 아는 것, 이 견, 관, 지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 모둠이죠. 집이라는 것은 모둠입니다. 경험과 기억의 모둠, 즉 가상주체, 행위자 느낌이죠. 이 개인적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행위자 느낌은 개인적 동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인 개인적 동기를 똑바로 늘 보라 이 말이에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유의법, 이것이 바로 개인적 동기죠. 개인적 동기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 보아야 가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일체유의법은 곧 일체유압법이고요. 유압법은 개인적 동기다. 개인적 동기는 꿈이다. 그러나 본다면, 정관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즉 현상으로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만 하라, 또 알기만 하라 이 말이죠. 반야신경의 결론. 그래서 곧 알기만 하라. 무엇을요? 반야지혜를요. 바로 의식 현상. 의식이 현상이고 현상이 의식이라는 이 반야지혜를 알기만 하라 이 말이죠. 모양으로 드러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사람과 컵이 진실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객관 컵은 있으면 어디서 끝나고 어디부터 컵에 대한 알미 시작됩니까? 그 경계선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있음이 알미고 알미 있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매 순간 우리의 경험으로서 증거되고 입증이 된다. 자, 또 마지막 그러면 이 의문이 일어납니다. 누가 정견을 하고 누가 응작 여시관을 하고 누가 반야지혜를 아는가? 누가 보고 누가 관하고 누가
아는가라는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된다. 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동기를 직시하는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동기를 관찰하는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동기를 알아보는가? 이 말이죠. 누가 알아보는가? 자, 이 문제가 다시 또 이 행위자 느낌으로 가게 되고요. 이 행위자 느낌은 왜 일어나는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날로그 실체 연속이 아닌 디지털 양자 도약적인 이 행위 단위, 즉 경험과 기억 단위의 연속이 생멸이죠. 사실은 이 의식 현상, 즉 개별화로 깨어나는 것과 본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매 순간 연속되지만 큰 단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상가 죽음이라 하고요. 작은 단위에서는 매일 밤 잠들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 이것을 행위 단위의 연속. 사실은 매 순간 이어지고 있죠. 매 순간 개별화와 본래 의식으로의 깨어남이 계속 생멸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꿈속에서든 일상이든 간에 개인이 나타날 때, 즉 행위자 느낌이 나타날 때 이 행위자 느낌, 이것이 개인적 동기죠. 모든 고통의 원인인 개인적 동기인데, 이 행위자 느낌이 떨쳐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누가 보는가, 누가 관하는가, 누가 아는가, 이것은 의식 스스로, 단일 의식 스스로 자견이다 이 말이에요. 자견이고 자관이고 자지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보고 관하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까 이정재와 연기자인 이정재와 그 배역인 456번 참가자에 있어서 이 연기자 자신의 정체를 보고 관하고 아는 것은 누굽니까? 456번 참가자라는 이 개인 행위자 느낌이 주체로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연기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연기자임을 자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식, 누가 보는가 할 때 이것은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희론이다 이 말이죠. 의식 스스로 보고, 의식 스스로 관하고, 의식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위자 느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위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이라는 신비한 연극이, 일단 상상이라도 삶과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궁극의 신비인지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자 느낌이 있으면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행위자 느낌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즉 그것은 이정재가 456번 참가자를 연기할 때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456번이라는 개의 그 배역, 임시 배역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자 느낌조차 보기만 한다면,
관하기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이게 제일 좋죠. 알기만 한다면 행위자 느낌은 개인적 동기고 이것이 곧 가상으로 있다. 즉 임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 배역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연기자라는 것, 즉 의식이라는 것, 단일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암만이 오직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다른 모든 것은 무용지물로 돌아갈지라도 이 알은 우리의 이 본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 즉 늘 깨어남의 연속이죠. 깨어나는 것에 자연스러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 84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꿈처럼 등장하는 몸과 세상 만물. 여기서 꿈이라 하는 것은 좀 너무 통속적인 이야기가 돼서 연극이라 하면 영화나 연극이라 하는 것이 좀 더 현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행위자 느낌은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만 왜 행위자 느낌이 고통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이 구조만 정견할 수 있다면, 정관할 수 있다면, 정지를 할 수 있다면 그대로 두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문제가 없다. 즉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무게가, 마치 이거와 같아요. 큰 바위 덩어리 모양 스티로폴로 이렇게 무대 장치할 때 막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대신에 스티로폴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육중한 바위처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바위로 볼 때는 수천 톤의 무게 실제로 느껴지지만 스티로폼이라는 것 진실을 알면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럼 이게 속은 겁니까? 속이려고 스티로폼을 바위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연극을 아주 재밌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셋업을 한 거죠. 설정을 한 거니까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요. 속임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모든 것은 의식현상, 즉 깨어남이고 깨달음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이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는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공짜 덤이다 이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죽음도.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죽음도. 모든 것이 깨어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놀라움과 신비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평범하고 무료하고 그냥 너무 루틴,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혹은 서서히 참으로 진짜 희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보는 주체는 배역이 아닙니다. 45, 4, 5, 6 참가자가 아니고 연기자 본인이 본다. 다만 이 단일 의식의 연극에서는
1인 다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정재 한 명이 1번부터 456번 참가자 전체를 동시에 연극하고 있다. 동시에 연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놀라운 진실이면서 공개된 깊고 깊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죠. 연극의 한 배역은 반드시 다른 배역과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개인적 동기라는 것은, 그리고 행위자 느낌이라는 것은 관계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즉 혼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고 이 나는 독립적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 혹은 개별 영혼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은 사실 태어나고 죽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아, 즉 개별 영혼, 개인 동기, 행위자 느낌은 몸이 생겨난 지 5년 정도 지나서 5년 전후에 자아, 이 개별 영혼, 행위자 느낌, 개인 동기가 생겨나고요. 몸이 죽기 직전에 혹은 죽기 훨씬 전에 혹은 몸의 죽음과 동시에 이 영혼은 흩어진다 이 말이죠. 모였던 게 집이죠. 모일집, 모일온. 이 오온과 고집할 때 이 집이 흩어진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은 이 개인적 동기, 행위자 느낌은 관계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연기라고 하죠. 연기 법칙이라 하는데 그것은 좀 이론적인 얘기니까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 혹은 사물과도 관계 맺음이 없는 배역은, 그런 배역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 속에 위치할 지점이 전혀 없고 따라서 이야기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어떤 역할일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 동기를 우리가 잘 관찰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관계 속에서의 동기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식물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인적 동기, 행위자 느낌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개인 혹은 동기 혹은 느낌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배역, 역할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좋네요. 456번의 역할은 나머지 1번부터 455번까지의 역할, 배역과의 관계 속에서만 늘 생멸하죠. 발생했다, 소멸. 관계가 맞춰지면 순간적으로 소멸하고요. 관계 속에서 다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양자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아날로그라면 실체가 생겨버리죠. 실체로서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아는 관계 속에서만 불현듯 출생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연결이 없거나 중단되면 자아는 출생도 존재도 불가능합니다. 자아를 소개할 때는 주로 부모, 학교, 직장, 친구, 동료, 배우자, 자녀, 집, 자동차, 예금, 음식, 옷, 취미, 정치 성향, 사랑과 세계를 보는 가치관, 철학, 종교 등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전부 관계죠. 관계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이 관계죠. 자아로부터
이들을 모두 제거하면 자아는 불현듯 사라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아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단지 관계임을 즉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묘하죠. 맥락. 그러니까 소설 속의 맥락, 연극 속의 맥락, 영화 속의 맥락, 꿈도 스토리가 있죠. 꿈 속의 맥락. 그러니까 이게 컨텍스트, 이 맥락적인 존재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데 참으로 이 자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실체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깊이 바라보기 싫어하죠. 직시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 딱딱하고 확고한 무엇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관계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도식으로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1번부터 12번까지 도식을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아주 쉬운 도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붙여놨는데 86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설명을 요약하면 바로 시간, 공간, 물체,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 전체가 전부 관계적 존재다. 즉 실체가 아니다. 배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냐? 실제로 존재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일 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간, 공간, 물체,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 그것이 86페이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중간 두 번째 단락부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즉, 이 단일 의식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죠. 7절을 8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